자, 이어서 패널 토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제 두 분 발제가 있었고 또 패널 토의를 통해서 이 시행령, 시행 규칙에 담겨야 될 구체적인 내용, 과제, 또 현재한 목소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진행을 이령 교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괜히 일정이 잘 조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제가 토론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널에 참여하셔서 토론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선생님, 네. 일차례연구회 최용준 교수님, 네. 장애인 독립진료소 의료진이시고요. 청년한의사회 김이종 선생님, 네. 장애인 주치사업단 오춘희 선생님, 네. 또 보건복지부의 박찬수 사무국님. 시간이 지금 쫓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10분 이내 한 8분 정도로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문희 선생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그런 법률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TFT를 만들어서 했고, 관련 연구도 했고, 정책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각 장애 유형에 맞는 그런 유형에 근거한 의료적 서비스 문제점과 그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장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주치 제도고 장애인 재활체육을 저희가 이제 우리 김영희 의원실에서 우리 장애인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주셔서 관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건강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무리 자기 건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거기서 이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애인 건강 문제는 결국 인권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고 유엔에서 발간된 자료들은 많이 보고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몇 건 있는데 장애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아마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소챕터로 2차 자료로 간단하게 분석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 과정 중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에는 장애인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주치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장애인 주치는 도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럼 국가의 역할이 뭐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이냐 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 건강법 4조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다 추상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절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국가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14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장애인 건강권이 제대로 되려면 국가의 의무 목록이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어야지 그것이 행정 낭비가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 뭐 건강권을 존중하는 것, 보호하는 것, 그리고 실현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의무 목록을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걸 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주치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장애인 단체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모니터링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 이제 문제입니다. 장애인 단체 중에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그 아주 초점화된 활동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안을 맨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이 장애인 단체의 NGO의 지원과 그리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항을 요구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제 그게 백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주치 제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 장애인 주치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어느 장애인 의료 단체에서 심각하게 반대했고 이 법률 제정 과정 중에 하나의 난관으로 작용했었거든요. 얼마나 그런 동의가 의료계 내에서 지지를 받을지 그것도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과연 그동안 이 주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제가 어느 연구모임에 갔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주치 제도를 할 수 없다. 2차 의료기관을 장애인 주치 제도로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아주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의료기관은 어차피 2차 의료기관의 특성이 뭡니까? 누가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진료 매뉴얼에 따라서 해갖고 굉장히 그 장애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가 고가로 형성됩니다. 1차 의료기관보다. 그러면은 결국엔 장애인들은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치제도가 유아무화 되는 거죠. 옛날과 똑같이 되가 아주 굉장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2차 의료기관에서 주치를 하면은 2차 의료기관에서 내 건강을 관리해주고, 나는 감기 걸려서는 2차 의료기관에 안 가면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또 내 건강이 또 관리가 되고, 그래서 두 군데서 돼갖고 이걸 조정하는 기관이 또 생겨야 되고 또 검증하는 기관이, 이게 막 이상하게 뒤죽박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옆집 아저씨처럼 내가 내 마음 내놓고 내 건강을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렇게 그곳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장애인 주치 제도가 과연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될 것이냐? 제가 여태까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재활수가가 올려더라도 잘 작동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그 장애인 주치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240개의 시군구에서 과연 몇 개가 될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 지역이 어딘지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요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2차 의료기관이 주치의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말을 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럴지 아닐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의료의 질을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 1차 의료기관이라도 물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갖추는 곳이 그 주치로 돼야 된다는 거고, 거기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장애인이 혹시 필요한 장비들은 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1차 의료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 10년간 제 몸무게를 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아주 고역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인권적으로 대우를 받느냐, 또 점검하는 것들이 장애인단체 모니터링에 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희 선생님께서 장애인 유치 제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의 건강이라는 거라는 것이 인권인 부분인데 이제 지금의 준비 여건을 보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지가 뒷받침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의료 간에 의료 보장성도 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장애인 주치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건강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상적인 언급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구체적인 인프라로 뒷받침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널 토론자는 최용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1차 의료 연구의 최용준입니다. 저는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제 토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 한 토의니만큼 이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장애인이 중요한 당사자가 되고 또 의료 현장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과정을 설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건강정책 연구 성과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나 의료계 지도자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가 의문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의료인의 문제의식이나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수렴되고 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고 있느냐 궁금하고요. 그래서 법률이나 정책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 과정을 잘 설계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출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장애인 건강권 보장 활동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행사가 그런 팀 빌딩의 팀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1차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1차 의료 쪽에서의 주치 제도나 강화가 잘 안 됐던 또 하나의 원인이 저희 생각에는 그 1차 의료 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활동도 그런 이제 1차 의료 쪽에서의 약간의 정체나 그 좌절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그런 이제 중심이 바로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에 여러 주체 단체가 있는데 그 관계자나 관심 있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팀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단기 작업도 같이 해 나가고 뭐 장기적인 어젠다 같은 것을 같이 설정해 나가면서 확산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 이제 장애인 건강 주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주치 제도, 그냥 주치 제도 보다는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주치 제도를 실행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단 장애인 건강 주치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명분이 대단히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 제도와는 달리 앞으로도 의료계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 같은 것은 필요하겠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정책 수단으로 삼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그 의료사업연합회에서 장애인 주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현실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만약 한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의료 과정에서 차별받는 집단 중에 하나인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른 비장애인들도 주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의 뭐 구성 요소나 이제 전략에 관해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앞으로 연구도 필요하고 의견도 모아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건강 주치가 잘 되려면 일단 의사 혼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프랙티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방문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오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돌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의사의 역할보다 현명한 의료 이용 또 건강 생활 지원의 그 조력자이자 안내자로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는 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익숙하지 않은데 좋은 장애인 건강 주치가 되려면 어쨌든 팀으로서의 활동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적 지원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치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료 현장의 의료인들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행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시범 사업 기간을 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장애인 주치의나 주치 의료 기관이 갖춰야 될 요건을 미리 몇 가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친화적인 어떤 그 주치 의료기관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재정적인 바탕을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재정 지원 내용을 정하고 방법을 설계할 때 한국에서 보통 이제 의료비를 내는 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한 만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건강 관리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재정 지원 방식을 바꿈으로써 재정 지원 방식을 정할 때 그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범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이제 바로 건강 그 장애인 주치 사업을 실행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 건강주치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좋은 장애인 건강주치기관 주치의 바탕을 만드는 작업에 좀 집중해서 장애인 당사자들도 좋은 경험을 가져가지고 이 건강주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근거를 만드는 게 남은 기간 동안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영진 교수님께서 이후에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되고 팀 빌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장애인 건강 주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행동 계획,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 계획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련된 인력 육성이라든가 기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런 의견이 근거가 돼서 이후 과정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 분이십니다. 김이종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의료 실현 청년 한일사회 김이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애인 독립진료소라고 하는 곳에서 장애인분들을 진료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저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감수성, 뭐 사회자분께서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이제 패널 토의하라고 해서 저도 법률을 살펴봤는데 1장 5조에 보면 국민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 장애인 복지법에도 국민의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국민에게도 이런 의무와 책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면 장애인 감수성이 너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이 그럴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장애인 진료를 하기 이전에는 너무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끄럽게도 많이 부족했었는데, 막상 장애인분들을 진료하게 되면서부터 되게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되게 부끄럽고 또 다른 분들이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한번 이런 것들을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아이가 3살인데도 제가 그 장애인 독립진료소를 일부러 데려가서 이렇게 만나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되게 겁이 많아요. 막 이상한 막 소리 나도 되게 무서워하고 막 뭐 이렇게 조금만 어두워져도 저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되게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 이제 장애인 독립진료소에 자주 오시는 그 이규 뭐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되게 험악하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반가워하고 되게 이렇게 둘이 막 손잡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내 편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저상버스가 있어서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이 버스에 계실 때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같이 있는 공간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요. 그게 저는 또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런 익숙함과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 임종환 교수님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장애인이 27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20명 중에 1명은 최소한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 공간에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강남 한복판에 가면 20명 중에 1명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시설이나 또는 뭐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같이 어울려 저는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국민적인 바탕의 어떤 함량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안이나 법률이 만들어져도 그게 실천이 되게 어렵고 한계에 항상 부딪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노력해서 뭐 어떤 홍보를 하든 그런 어떤 또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이 더 잘 알아가고 더 익숙해지고, 장애인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항상 같이 있는 우리의 그냥 친구 같은 존재들이 항상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립진료소라고 하는 공간과 장애인 방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립진료소는 2주에 한 번 일요일 짧은 시간 이렇게 예약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약자분들이 오셔서 굳이 가까운 병원이 있고 또 뭐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가실 수 있는 병원이 있을 때 왜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치료를 받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의료 접근성이 뭐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거리나 이런 게 되게 멀지만 이제 그 노들이라는 공간 자체가 뭐 대학로에 있고 지하철역하고 가깝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심리적 거리감이 일단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까운 병원에 가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이라고 어떻게 불편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이곳은 뭐 항상 익숙한 분들이 계시고 나를 진료했던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불편 없이 오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료 접근성에서 고려돼야 될 건 어떤 시설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이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진료를 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은 방문 진료는 사실 목요일 오전 제가 이렇게 휴진이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목요일 오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빼먹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은 제가 가게 되면 저하고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되게 좋아하세요. 일단 사람이 방문했다는 거 사실이 일단 되게 좋은 거고 와서 자기 건강을 좀 이렇게 돌봐주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되게 그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그분들도 실망감이 되게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죄송한 마음을 안고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방문 진료에서 느꼈던 부분은 왜 그 로컬 그냥 의원의 한의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휴진일 때 가서 해야 될까? 이게 조금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2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맡고 계시는 분이 2분인데 격주로 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매주 또는 뭐 주에 몇 번 이렇게 담당해 줄 수 있는 방문 진료가 안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분 모두에게 하긴 어렵겠지만 뭐 뇌병변 장애 1급이나 하여튼 거동이 불편하고 거의 움직이시기 힘들다면 그런 분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그런 방문 진료 주치의 사업이 된다면 그런 방문 진료가 항상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뭐 한의사가 가면 좋은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골격계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뭐 거동이 힘들어서 소화기 질환, 그다음에 거의 변비, 거의 배뇨장애, 뭐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사람들과의 대하면서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뭐 이제 물리 치료를 하고 이러려면 장비도 크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가서 이제 침 치료 해드리고 뭐 또 필요하면 어떤 뭐 약침을 놓는다거나 또 정말 뭐 하면은 좀 이렇게 가서 그냥 터치를 좀 해주는 것만 자체로도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문 진료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의료 직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종 선생님께서 저희 토론 자체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인 주치 사업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장벽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관계, 또 함께 살아가는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문화적인 풍토를 만드는 거가 이 사업이 가진 본래 의미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또 공동체를 만드는 문화적인 어떤 풍토랄까 또 사회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토론자이십니다. 오춘희 장애인 주치 사업단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장애인 주치 사업을 한국의료사업연합회에서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6월 1일자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2년차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 주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협동조합 10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표해 주신 청년한의사회나 노들,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의사의 YMCA, 뭐 이런 이렇게 의료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선생님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 되게 힘들었죠. 그죠? 그래갖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어려움이 되게 많이 컸는데요. 제가 이 법안이 나온 걸 보고선 아,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안에 담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저희 사업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 실은 주치의 사업하면 제가 최근에 주치의 관련한 이제 포럼이나 이런 토론회 자리에 가보면 주치의 이러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와요. 사람이 오면 연간 8회 정도 진료를 하신답니다. 진료 상담 내용 하고요. 그럼 이제 등록과 관련한 인센티브로 1인당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선 정도 계획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관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치의 사업은 의사 선생님 1인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걸 저희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가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 계신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성남시 토론회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주치의 사업 얘기하시는 분은 저희 회장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 장애인 요번에 법률 안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교육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건강은 이퀄 그 의료는 아닌 거잖아요. 의료와 건강은 다른 부분인데 건강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은 의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 아까 한국 장총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는 의료인들 연구하는 사람들 정도의 모임으로 자꾸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장애인 주치 사업, 주치의 사업은 의사 개인이 아닌 팀으로 아까 최용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코디네이터 그리고 저희는 그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들의 사정이 있어서 1인으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3인 정도로 해서 팀으로 가는데 사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희는 대상자 등록을 하면 등록 서류를 가지고 건강 코디네이터가 1차적으로 만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주치의가 늘 나가지 못하니까 주치의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건강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사례 관리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또 2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재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쉬운 과정이 아닌데 정말 이번에 저희 이제 중간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애썼다라는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환자들이 오는데 굳이 내가 왜 가야 하는지까지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모르신다는 의미고 모두가 모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나가고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내년 5월, 2017년 5월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후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단위에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 보시면 법률안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비워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은 틀거리만 만들어진 것이고 이후에 여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건소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력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희 의료협동조합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로 건강 코디네이터를 꾸려서 가지만 이 인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고급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에 몰려 있어요. 근데 보건소 영역은 너무 저희들과 동떨어진 영역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의료사업연합회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중구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보건소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관동대 의대랑 저희 의료사 연합회랑 같이 해서 지역의 건강의제를 뭘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건의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지금 교육 분야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참석해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뭐 건강관리팀, 뭐 또 무슨 교육팀, 뭐 방문진료팀 이게 다 모였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의료사업의 이제 보건예방실장들도 가서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은 예전에 인천에서도 이런 주치의사업과 관련한 거에 보건소가 일정 정도 교육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번 장애인 건강권 법률 안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규명해주고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좀 강제화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실은 그런 보건소는 그러면 저희 같은 지역기관을 찾아야겠죠. 저희처럼 자발적으로 이런 교육과 건강관리 사업들을 해가고 있는 지역의 인력들을 좀 찾아내서 협력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허공에 떠있는 법률안이 아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뒤에 우리 간호대 교수님도 와 계신데 실은 이제 얼마 전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서울시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동에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사회복지사 간호사 막 배치하고 있는데요. 실은 그분들을 만나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주민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연결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일상적인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지역사회의 학을 배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배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계획안에 보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일상적으로 의대 교육 안에서 사회복지 교육 안에서 간호사의 교육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해낼 수 있고 그런 양성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이크를 들으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요. 쌓인 게 많아가지고 저 아까 임종 회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자리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막 풀어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기는 한데요. 벌써 박수 치시려고 준비하시나요? 네,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포럼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포럼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발 부탁드리건데 정책이 그냥 문건 속의 정책, 공무원들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있는 정책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시행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선생님 그동안 현장에서 뛰면서 아주 절절할 때 느낀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 주치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만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거기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이 먼저 변화해야 되고 또 팀 구성이 돼야 되는 쪽 부분이 있고요. 지역사회 또 이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같이 결합되고 특히 보건소가 여기에 협력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뭐가 이제 바뀌어야지만 이 장애인 주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토론자이십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찬수입니다. 일단 뭐 앞서서 이제 장애인 주치 사업을 했던 이제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의 뭐 과정을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한두 달 정도 실제 이제 국회에서 이게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해서 뭐 실무적인 뭐 일들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통과되고 나서 이제 숙제가 생겼죠. 이제 이 법에서는 큰 틀거리만 잡아놓고 이제 실제 내용을 다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2년 동안 다 채우지?
처음에는 1년 만에 하라고 이제 붙이게 돼 있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2년으로 하자고. 네, 그래서 좀 시행 시기를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일단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뭐 지난번에 했던 포럼 또 구성을 해서 연중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 복지부와 그 국립재활은 뭐 중심으로 해서 내부 TF를 만들어서 법에 있는 제도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좀 내부 검토도 하고 뭐 필요한 거는 연구를 외부에 맡겨서 내용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저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조만간에 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제대로 된 그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빨리 연락을 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치 얘기를 좀 하면 복지부에 있는 보건의료 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에서 이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어떤 기전으로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장애인국에 오기 전에는 보건의료 쪽에서 한 2, 3년 일을 했는데 이제 항상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게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건의료 정책이 대부분 그래서 잘 이렇게 크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계에서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해보고 싶은 토픽인데 쉽게 누구나 선뜻 하겠다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다행히 이제 장애인 건강법에 이 주치의라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의 근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의료인들이 이거에 참여해서 해줄 거냐 이게 문제죠. 법에 있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수가 줄 테니까 들어와서 하라고 해도 공급자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분들인데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막혀 있는 게 이제 원격 의료인데요. 그건 이제 법도 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범 사업이나 좀 일부 할 수 있고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의료계도 반대하니까. 다행히 이 부분은 이제 법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동의되는 일부 집단만 설득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법에 근거가 있어도 참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과거에 포괄수가제를 저희가 도입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지불 체계를 바꾸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때도 저희 실무자들은 의사분들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협박 문자도 받고 반대도 많았고 뭐 물론 뭐 거기에 이제 내용상 이제 의료계나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그런 반대는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설득할 수 있는 걸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주치의가 꼭 해야 될 서비스 내용이 뭔지를 좀 장애인 주치의에 담아야 될 내용을 찾고 있고 그걸 만드는 게 1차적인 연구의 목표일 것 같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넣어야겠죠. 아마도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면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시간이나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좀 연락해서 쉽게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찾아갔을 때 장애인 감수성 있게 좀
쉽게 이제 진료도 해주고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 내용이 지금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일일이 수가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등록 제도라든지 해서 정액으로 지불하는 제도가 될 텐데요. 그런 수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도 올해 이제 연구하고 만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실무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더불어서 이제 아까 팀 접근이나 이제 이 주치의에서는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에도 보면 건강관리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차 의료기관에 있는 주치의가 다 할 수 있을지, 그 기능을 다 하는 게 맞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제 현장에서 되게 힘드셨다고 하고 다른 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법에는 보면은 이제 보건의료 지원 지역별로 보건의료 지원 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쪽 센터와 어떤 좀 기능의 분화라든지 역할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달 체계 간의 역할 배분 이런 것도 저희가 올해 만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게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주치의 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협조를 구하고 내용을 좀 참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좀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장애인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려면은 이게 다 돈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딪히는 게 예산 문제고 그래 왔는데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이제 건강보험에서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좀 최근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그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돈들도 좀 있고 이게 2년 2, 3년 내에 잘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구축을 하면 좀 그래도 재원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을 보건복지부 박찬수 사무관님께서 해주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이제 근거가 있고 또 주치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무엇보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흑자돼서 돈이 또 쌓여있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지금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될 문제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시스템을 장애인 건강 주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때 반드시 2년 동안의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주치 제도가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패널 다 들었고요. 한 5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플로아 쪽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면은 손 들고 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MCA에서 온 박호건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고 같이 고민해 볼 거리들을 좀 던지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지금 법률안이 제정된 건 굉장히 환영하고 있기는 한데 좀 이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지금 6조 같은 경우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에 이제 강하게 좀 서술돼 있는데 나머지 실제적인 기타는 할 수 있다로 정리가 돼서 그냥 안 해도 그만인 법률안이거든요. 법률 내용인데 이게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되어야 한다. 이제 6조의 그 서술처럼 할 수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로 바뀔 수 있는 뭔가 이제 좀 주요 뭐 민영 사업, 중점적인 사업이 좀 이제 같이 논의가 돼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개정을 해서라도 뭔가 이제 되어야 한다로 의무 조항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조에서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의무가 있다 하는데 이해 내용들은 전부 다 중앙 정부만이 이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전부 다 제도화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6조나 6조 산하 안에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조항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단 뭐 법률안이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으니 시행령 안에서 뭔가 풀어볼 수 있는 시범 사업이라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적인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더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의견을 보고 나중에 보면은 또 보건복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일차 의료연구의 이재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주치의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시범사업 또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름만 주치였던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주치의가 그렇고 또 뭐 만성질환, 뭐 단골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뭐 주치의라는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치의라는 이름을 자주 잘못 사용해 왔는데 장애인 주치 제도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전문가 분들도 믿을 만한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주치 제도가 이제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뭐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의료계가 과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의료계로부터. 근데 이런 걱정은 물론 이제 과거에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90년대에. 근데 주치의제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치의제도는 의료계의 지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한데 그 방식은 이용자들이 그 의사와 관계 형성이 좀 돈독한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의료계는 특히 이제 1차 의료기관은 주치의 제도를 맞이할 준비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 지원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에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서비스 내용이 담기지 않은데 그게 무슨 주치의 제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과거에 90년대에 서비스 내용 가지고 의료기관에게 1차 의료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못할 수밖에 없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조 지원과 함께 의사 환자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가 필요한 부분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접근은 의료계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물꼬를 트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한 1년간 그런 물꼬 트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장애인 주치 사업이 실질적인 주치 사업에 가능케 하는 물꼬를 좀 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이제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고민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지역 주변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주로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거 공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더라도 주변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라든가 법률 같은 게 이렇게 꽁꽁 묶여 있으면 건강의 문제는 사실 별로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적인 부분만이 건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장애인분들이 그 의료보험 뭐 일반인으로 살기 상당히 어려워서 보통 수급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거 공간도 이게 휠체어가 제대로 방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한번 저 LH공사나 SH공사 아예 쫓아가서 그냥 한번 단판에 줘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러니까 주거 정책이 좀 그 반영이 좀 돼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은 공간에 이렇게 밀집시키는 상태에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복도의 문제도 같은 라인에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을 같은 라인에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두 개의 휠체어가 같이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가 뭐 이렇게 공동체가 되기는커녕 와야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은 고통을 가진 장애인분들 당사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관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상태가 돼서 공간의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의료비도 나중에 저는 생각할 때 상승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방바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다 보니까 하지를 거의 잘 못 쓰는데 상지가 거의 다 상하게 되니까 의료비 상승이 오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솔직히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나중에 50견도 오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주치 사업 하는 과정에 이제 2017년도까지 할 건데 그 전에 주거에 관한 문제가 뭔가 단판이 좀 젖었으면 좋겠다. 시범 사업으로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한 번쯤은 예를 들면 그 통합으로 터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제안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생활비의 문제인데, 경제력의 문제인데, 아까 여기 보면은 오영철 소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수급으로 사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을 주거나 일을 하고 싶거나 일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4대 보험이 가입돼서 통장에 근거가 남는 것들은 거의 수급에서 깎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뭐 IL 센터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수급으로 사시면서 다른 분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갔다가 예를 들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만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비 플러스 그거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20만 원, 30만 원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갖고 계신데 수급이라는 거에 얽매였기 때문에 또 수급을 갖다가 그럼 거절할 거냐. 그러기 어려운 조건은 또 뭐냐면 수급을 거절해서 만약에 의료급여 1급이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의료비 사용을 하게 될 때 고액의 의료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의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정책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정책들이 같이 동시에 변해야 장애인 건강권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주치 사업의 특성상 이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주택 문제라든가 삶의 질에 관련되는 주요 사업과의 연계나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의 신동수 교수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안 하기를 끝까지 고대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보니까 간호학과에서 오신 분은 저뿐이 없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책 중에 가장 반가운 게 31쪽을 잠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31쪽을 보시면
오늘 발표하신 분의 자료에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결에서 그 그림 있죠. 두 개 주치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주민등록증. 그 옆에 그림 밑에 보시면 코펜하겐에서 간호사 2명과 함께 20여 평 정도 규모의 동네 병원을 운영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간호사 2명은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간호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0년 후반에 나온 논문에 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이제 대처하려는 움직임과 그게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고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치의제도 아마 주치의라는 명칭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의사를 떠올릴 것 같지만 전문가나 아니면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반드시 팀이어야 된다는 거는 이미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패널 토의에 뭐 사회복지나 간호계가 아무도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여기도 보면 간호사 2명과 의사만 나온 건 이 오피스에서 일하는 분이 이 세 분인 거고 사회복지사 분들은 혼자 개인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 개인 동료의 의료원에서 복지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분들은 따로 있고 그 오피스와 여기는 연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 재활센터 등등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제가 이제 평가원 때문에 저도 평가 때문에 이 주치의제도 사업을 알게 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에 관련된 건강 문제나 간호 문제에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건 이거를 지금 이제 법안도 만들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간호나 사회복지 쪽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지 못한 그 역할에 비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되고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말씀하시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틀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이 간호나 복지 쪽 또 관련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의사, 치과 이런 분야를 한국의 특성상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권 이제 크게 말씀해서 지금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일을 이 장애인 주치 또는 이제 물론 일반인들은 볼 수 있어요. 왜 장애인한테만 주치 주냐? 이렇게 제가 사실 이제 이 준비를 위해서 여러 전문가나 또 일반인들과 한번 이렇게 상담 만나보고 했는데 다들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 때문에 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났을 때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굉장히 실현 잘 바른 길로 나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한 7년을 외국에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아까 김희종 선생님 말씀하실 때 깨달았는데 거기서 살 때는 제가 어린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펍을 라이브러리 가든 목욕탕을 심지어 수영장을 가도 장애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영장 갔을 때도 정말 눈이 한쪽이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나 그런 코디네이터랑 같이 동일하게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영장 시설을 다 같이 이용하고 책방에 가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 백화점에 가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구분되는 건 버스였습니다. 왜냐 버스는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 시민들이 그 휠체어를 탈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버스만 단독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수시로 돌아다녔고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주치 사업에 참여할래 하고 이렇게 부탁을 그러니까 이런 권유를 받았을 때도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하지 다른 뭐 이렇게 장애인 내가 사업해야 되나 이런 편견을 없앴던 가장 큰 도움이 된 것도 한 7년간 그냥 어디나 가도 장애인들이 있고요. 심지어 시민단체, 뭐 이렇게 NGO 그룹, 뭐 이런 그 좀 비슷한 말인데 그런 예를 들면 마을건강위원회, 뭐 통장회의, 반장회의 가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활동에 가봐도 사실 오늘처럼 장애인을 많이 배우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시범사업을 하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그쪽에서 실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는 한 일반 시민들에게서는 왜 장애인한테만 주치의를 줘? 나도 주치의가 더 필요해. 그렇게
그런 태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시민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게끔 만든 우리 사회가 좀 책임을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짧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여기서 주치의로 강조하는 거는 꼭 의사만을 강조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 인력이나 또는 장애인 스스로도 이 사업의 중요한 주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고, 이번이 이제 기획 토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후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간호사나 또 사회복지사나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보건복지부 쪽에 아까 질문 나온 거 하고 마무리 발언을 오영철 소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인 주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특성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라든가 아까는 또 주택 문제까지 언급돼 나왔는데 여러 밀접한 영역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 사업 부분에서는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제 평소에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역할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데 조금 지자체 역할들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중앙정부 쪽에서 설계나 재정 지원은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쪽에서 재정의 70%를 내고 매칭 펀드 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에 30%를 내서 조금 더 지역사회의 특성도 갖추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지자체가 이 장애인 주치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설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박상중님 좀 의견을 듣고 마무리 부분을 오영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당연히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할 거고요.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은 지자체가 설계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법률은 일단 뭐 저희가 모든 거기 담겨 있는 사업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그 모든 내용들을 일시에 다 새로운 것들을 2018년에 동시에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연차별로 좀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법률은 좀 이렇게 재량 여지를 둔 부분도 있고요. 법이 시행돼 나가면서 뭐 필요성이 많이 이제 공감되고 이게 정착이 되면 뭐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일단 뭐 그 정도로 제 말씀을 뭐 마치겠습니다. 네, 오영철 소장님. 네. 뭐 다른 분들께서 다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자체에서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권이라는 건 단지 의료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환경 여러 측면들을 아까 주택 문제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게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가 중심이 좀 많게 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철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당부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논의하는 과정 부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 법안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3시간 정도 꼬박 지났는데요. 아무튼 끝까지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